22. 허산댁. 김미선은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었다. 총길이 최소한 200자 원고지 1,000장, 기한 2달. 그것은 목숨을 담보 잡은 채 요지부동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었다. 그 피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장벽 앞에 무릎을 꿇은 그녀는 나날을 몸부림 속에서 소모해 가고 있었다. 원고지 1,000장을 2달, 60일 동안에 써내려면 하루에 16장 반씩 써야 했다. 분량으로 따지자면 그건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었다. 그 정도 분량의 글을 매일 써내는 것쯤은 이미 기자 생활을 통해서 습관이 되도록 숙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숙달된 글쓰기는 자신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었다. 아무리 원고지 칸을 메우려고 안간힘을 써도 지난날의 그 솜씨는 살아나주지 않았다. 취재에 매달리다 보면 언제나 마감 시간에 헐떡이며 기사를 써야 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낱말들이 원고지 칸을 메우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했다. 그 예기치 못한 희한함은 자기 발견의 경이로움이었고 글쓰는 즐거움이었다. 그런 기이한 경험은 글을 머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손이 쓸 때도 있다는 약간 이해하기 곤란한 말을 기자들이 예사롭게 하게 만들었다. 그런 경험은 기자만 한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어느 소설가가 영감이란 제목의 수필에서 그런 경험담을 아주 실감나게 적은 일이 있었다. 어쩌면 있었던 일만 사실 그대로 써내는 기사보다는 상상력을 발동하는 소설에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소설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껴야 했다. 소설에 비해 기사도 글이라고 하는 평소의 열등감이 자극되었던 것이다. 글 쓰는 것이 습관적으로 숙달이 되었든 머리보다 앞서 손이 먼저 쓰는 경험을 가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마음이 움직여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는 글이란 써지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김미선은 매일같이 붓방아를 찍고 원고지들을 계속 쥐어뜯어대며 새삼스러운 처절함으로 느끼고 있었다. 참여해가면서 전향적 내용으로 쓰시오. 어느 적산 가옥으로 장소를 옮기고 원고지 뭉치를 한아름 가져온 소설가 이아무개가 내린 명령이었다. 자책은 있어도 참여할 것은 없었다. 후회는 있어도 참여할 것은 없었다. 죄책감은 있어도 참여할 것은 없었다. 민족의 올곧은 역사를 위해 혁명은 기필코 성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자책과 후회와 죄책감만 커갈 뿐 그 어떤 참여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행동은 이미 저질러져 버린 것이고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두 아이의 목숨에까지 올가미가 씌워져 있었다. 아사지경에 빠진 두 자식을 차마 떼치고 또 떠날 수가 없었던 애미의 괴로운 결정이 당해야 하는 시련은 감당할 수 없도록 너무나 컸다. 참여를 해야 하는 전향적 수기는 곧 혁명의 부정이었고 당에 대한 배반이었고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수기쓰기였다. 참여를 할 마음은 추호도 없고 두 자식의 목숨은 걸려있고 그녀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몸부림을 해야 했다. 그래, 거짓말로 쓰자. 잘못한 척 신용을 하자. 신도들의 몰살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발로 밟은 목사처럼 한 번도 아니고 33번을 밟았다는 어느 목사처럼 아니야. 그 목사와 난 달라. 신이란 어차피 있지도 않은 허황한 거니까 얼마든지 밟아도 그만이지만 내가 하는 행위는 엄존하고 있는 당에 대한 배반이야. 당의 위대한 실체는 곧 동지들의 순결한 투쟁이 아니던가. 믿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동지들의 집합이 곧 당인데 동지들의 순결을 더럽히고 욕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짓말이 용납되는 경우가 있고 결정적 오류로 영원한 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수기는 왜 쓰이려는 것인가? 책을 만들어 선전용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책으로 찍혀 세상에 널리 퍼져버리면 거짓말로 쓴 이야기가 참말로 둔갑하게 되고 자신의 숨겨진 진심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 결정적 오류가 무슨 말로써 해명될 것인가? 용납될 수 있는 거짓말은 그 어떤 위기를 넘기기 위해 비공개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 경우에 거짓말은
이미 위장술이란 전술로 활용되기도 했다. 휴전회담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 딴 생각 말고 부지런히 쓰시오. 소설가 이아무개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사흘거리로 몇 차례 들를 때마다 아무런 진전이 없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정말 이럴 거요? 당장 깜방으로 돌아가고 싶소. 그는 노기를 띠며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태도를 바꾸어 설득을 하려고 들었다. 인생이 도대체 뭐요? 허망하고 허무한 것 아닌가요? 짧은 인생 허무하게 살아가는 건데 사상이고 이념이고 따져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런 걸 따지나 안 따지나 인생이 죽음 앞에서 허무한 빈손이기는 매일반 아닌가요? 인생 60 공술의 공수거고 더욱이 김미선 씨는 애들이 둘씩이나 딸린 여자의 몸 아닌가요? 그죠? 애들 생각만 하면서 겪었던 대로만 어서 쓰세요. 빨리 써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 아이들 데리고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제일이지 그까지 사상이란 게 뭐 다 말라빠진 겁니까? 더구나 그 사상이 현실로 이뤄질 가망은 전혀 없는 판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협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가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연기하는 건 내 능력이나 권한이 아닙니다. 김미선은 그의 어떠한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내세우는 인생 허무주의는 철저한 봉건적 지배 논리였으며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옹호 논리였고 표본적인 반인민, 비역사성을 내세우는 문학 논리였다. 어차피 허무한 인생이니 그저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자는 그 말은 무척 초연한 것 같고 달관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간교하고 음흉한 함정이 수없이 파여 있었다.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빈손인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더냐. 아주 감성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한 이 읊조림이 사람들의 의식을 최면시켜 나가면서 깊이 심는 것은 체념과 패배주의였다. 그 대중 최면의 체념과 패배주의를 짓밟고 올라서 지배계급은 마음껏 권력을 휘둘러대고 그와 야합하는 기득권 세력은 마음대로 착취를 일삼는 것이며 이 아무개 같은 부류의 문학을 한다는 자들은 그런 권력과 세력에 기생하면서 대중을 더욱 눈멀게 하는 체념을 조장하고 대중을 갈수록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글줄을 써대 힘을 빼는 것이었다. 그 반인민적, 반역사적 복무의 자태가 사랑을 터무니없이 확대해서 비련의 자살극을 조작하는 삼류 연애 소설이었고 허무가 인생 극치의 멋인 양 과장이 되면서 매일 술 취해 허무 타령이나 하는 사내를 미화시키는 퇴폐소설을 써대는 일이었다. 이 아무개는 바로 술주정뱅이들이 개걸거리는 꼴들을 낭만적 허무니 고독한 인생이니 미화시켜가면서 소설이라고 맡아놓고 써대는 자였다. 당신 정말 이따위로 굴 거야 이거? 좋아.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음번에 와서도 시작을 안 했으면 그때 가차없이 보고하고 말 테니까 알아서 해. 그는 평소에 유순한 듯한 얼굴을 싹 감춘 채 살기를 내뿜으며 소리쳤던 것이다. 장소를 옮긴 지 보름쯤 지나서 일어난 일이었다. 김미선은 그의 살기 품은 얼굴에서 위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기생충적 기회주의자가 자기에게 닥칠 책임의 위험을 얼마나 악랄하고 날렵하게 피해버릴 것인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날짜를 계산해보고 정해진 기한까지 그를 써낼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자는 주저없이 이쪽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말 위인이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구제불능의 악질 빨갱이니 뭐니 욕을 해대면서 김미선은 그날부터 원고지를 펼쳐놓고 앉아 펜촉에 잉크를 찍었다. 참회고 전향적 내용이고 다 외면하고 겪었던 그대로를 일기 쓰듯이 적어나가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리 수월하게 풀려나가지는 않았다. 한 장을 채우려면 평균 3장은 찢었고 어느 대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미군의 잔악성을 욕해대고 있는가 하면 인민군들의 고난에 찬 투쟁을 고무적으로 적고 있기도 했다. 김미선은 자신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행문이 되도록 책상에 매달려 진땀을 흘렸다. 감시가 있는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써야 가까스로 15장을 채울 수 있었다. 장수를 늘리려고 문장을 짧게 했고 문장마다 줄을 바꾸었는데도 그 지경이었다. 쓰기 싫은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 고역이고 고문인가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다. 글을 쓰다 보니 이학송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글재주 좋던 이학송은 이런 경우에 어떨까를 생각하고는 했다. 그도 자신처럼 고통을 당하며 애꿎게 원고지를 찢어댈 것인지 어떨지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할 것도 같았고 어찌 생각하면 하루에 몇십 장씩 써내버릴 것도 같았던 것이다. 그는 끝내 아이들의 종덕을 모른 채 떠나기는 했지만 그렇게나마 떠난 그가 문득 부러웠다.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난 이 암흑에는 글이 적힌 40몇 장의 원고지를 집어들고 더없이 기분 좋아했다. 됐소. 시작이 반이오. 우선 무조건 쓰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원고지 매수가 늘어나는 일이오. 그는 연방 싱글벙글 하더니 자리를 잡고 앉아 읽기 시작했다. 김미선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다. 가지고 가서 읽으라고 쏘아대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가 신문사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은 일종의 신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삼가는 것은 신문사에서나 차려지는 예의였다. 그러나 그 예의는 기자들끼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외부 인사의 원고를 받을 때, 특히 문필가의 글을 받을 경우에 그 예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했다. 문필가의 글을 받으면서 기자에게 허용된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만약 무심코 원고를 읽었다가는 그건 기자의 기본 자질부터 의심받는 큰 결례가 되었다. 그 무심코한 행동이 원고를 심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문필가에 대한 모독이었다. 명성이 높은 문필가일수록 모독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명색이 소설가인 이암흑에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 담배를 뻐끔거려가며 원고를 읽어나가고 있었다. 저런 작자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내가 바보지. 김미선은 경멸적인 곁눈질을 하며 입술을 물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가녀리게 들릴 때마다 그녀는 목이 타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꼭 감으며 모아잡은 두 손에 이마를 댔다. 문득 한탄강 강변의 슬픔인 듯 보랏빛 물결을 이루고 있던 들국화 꽃밭이 떠올랐다. 그 꽃밭에 바짝 엎드린 채 들국화 가지들 사이로 바라보았던 이약송의 웃음 담긴 모습이 선연했다. 지금 어디쯤에 머물러 있을까? 얼어붙은 몸을 옆으로 감싸 품어주면서 오라버니거니 생각하라고 해놓고서는 눈 퍼붓는 통화역을 먼저 떠나면서는 뒤돌아보지 못했던 남자. 철들어버린 자신을 울리고 그 응답으로 뒤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남겨둔 채 또 떠나고 없는 큰 산 같은 남자.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그리 왜 이렇게 물기가 없이 딱딱하오? 느닷없이 뒤에서 터진 큰 소리였다. 그녀는 왈칵 놀랐지만 금방 감정을 바로잡았다. 이거 1000매짜리 숙인데 말이오. 좀 물기가 돌게 쓸 수 없어. 이렇게 딱딱해서야 어떻게 끝까지 읽겠어. 어째? 말 좀 해보시오. 그는 책상 옆으로 다가서며 불만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기자지 소설가가 아닙니다. 김미선은 앞에 벽만 바라본 채 대꾸했다. 그래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참회적 전향의 뜻은 단 한 줄도 볼 수가 없는 거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입을 꼭 다물었다. 전향할 뜻이 전혀 없다. 그거요. 그녀는 입을 더 꼭 다물었다. 대답해봐요. 이걸 이따위로 써선 쓰나 마나요?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뿌리쳤다. 왜 이래요? 말로만 하세요. 그녀가 싸늘하게 내쏘며 몸을 발딱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드러났다. 좋아요. 쓰나 마나라면 안 쓰겠어요. 난 달리는 쓸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상대방을 노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읽어본 원고지들을 워락 움켜잡았다. 아니 왜 이럽니까? 왜? 됐어요. 그냥 그대로 써요.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그 조시로 써요. 그는 허둥지둥 김미선이 움켜잡은 원고지들을 맞잡으며 마치 더듬뜬 말을 급하게 하고 있었다. 소설을 쓴다는 작자가 조시는 또 뭐야? 김미선은 쓰게 비웃고 있었다. 호산댁은 작은 며느리가 옷을 차려입고 나가자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방으로 들어가 동그란 손거울을 꺼내놓고 빗을 집어들었다. 비녀를 뺀 머리로 빗을 가져가다가 호산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눈길이 잡혔다. 참말로 흠하게도 늙었다. 나도 인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갑다. 불현듯 호산댁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었다. 너무 오래되어 금이 가고
물이 잡힌 거울에 얼비치는 자신의 늙을 대로 늙은 몰골에 썰렁한 찬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날로 빠지면서 휘어지고 있어서 입 떨구는 가을산처럼 해성했고 얼굴에 잡힌 굵고 가는 주름살들도 더는 들어앉을 자리가 없을 지경으로 얽히고 설켜 얼굴을 쪼글쪼글하게 구겨놓고 있었다. 거기다가 이빨까지 무너지면서 입이 합죽하게 말려드니 얼굴은 더 볼품없이 늙어 보였다. 나도 꼬맹키로 환호던 호시절이 있기는 있었는데 호산댁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비치고 있는 손거울에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담았던 때를 떠올렸다. 홀레씩 올린 첫날 밤을 세우고 손수 첫 번째 낭자머리를 틀었던 기억이다. 그때 새 거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남들의 눈을 끌게 잘생긴 것은 없어도 곱다는 생각만은 주저없이 했었던 것이다. 그 시절이 바로 잡힐 듯이 엊그제만 같은데 거울도 사람도 함께 늙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흉하게 변하고만 세월이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아도 숫장수 마누라로 그 뒷수발을 하며 진구렁 속을 질퍽거리고 살아온 세월일 뿐이었다. 어느 때 한번 숨 돌리고 살아본 적이 없는 궁색한 살림살이었다. 호산댁은 콧물을 들이켰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던 것이다. 나가 올지 요리 실답자는 생각이나 하고 앉았다니야. 늙은 것이 인자 누구만까지 하는갑다. 호산댁은 마음을 추스르고 수쩍은 머리칼에 빗질을 하기 시작했다. 헛생각에 빠져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을 깨닫자 호산댁의 마음은 더 바빠졌다. 나가 흐는 일 없이 밥만 죽임시로 근첩스럽게 살아도 광조과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야 죽을 수 없는 일이지. 어머, 그 불쌍한 것이 우리 집안 장자인데 나가 오직해진 오래 살아서나 그거 뒷수발을 거들어야지. 그것이 지금 아버지 닭에서 영판 똑똑하들 않는데 그거 장래가 어디 될런지 생각만 해도 가심이 터질 일이요. 빨갱이 자석 어린 것이 벌새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농촌질 당함수로 산이 얼마나 키가 꺾이고 주눅이 들 것이요. 금매 빨갱이도 그냥 빨갱이가 아니라 군에서 제일로 높아 불었으니 섬기기를 할 것이요 캐리기를 할 것이요. 입사녀 갖고는 다리가 더 높아져 불었다는 소문인데 남치기 식구들을 살기가 자꾸 외로워지지. 그래도 내놓고 말 못해서 그렇지 광주애비가 인물이사 얼마나 똑별난 인물이여. 인공이 질게 가들 못해서 그렇지 그때 광주애비가 일 공평하게 하고 똑바라지게 혀가는 것을 보고 입 달린 사람이면 뭐다 무엇이로 보였어. 일정 때부터 이적까지 쳐서 군수 중에서 제일 간다고 허들 아니었는가. 순사들하고 부자들이나 광주 애비를 원수로 알지? 가난한 농색꾼들이나 천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뭐다 질러지지 않았던가. 나도 그때 서너달 동안 따받들 임수로 대접받은 것으로 치삼은 장한 자석도 냄새로 보안을 다 불심이요. 그때 허는 것 뽕깨로 광주 애비가 흐는 일이 10분 100분 오려. 모양새도 생각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 옳지. 어째 한 사람 배 터지게 살리자고 100사람 1000사람이 배굴 모여 흐는 세상이 오를 것이요. 그것이야 아그들도 다 아는 이치고 물 흘리디기 흐는 술린디 어째 그 물주기를 거꾸로 돌리자고 연병이. 그 억지춘향이 맹글나는 이승만이 넌 사람도 아니오. 그 잡녀로 연금탱이가 우리 아들이 고상고상에 맹글어 놓은 살기 좋은 세상을 다 때려 부식 불고 또 문지기 콧구녕 같은 세상으로 되돌린 것이오. 사람들이 무사바 말을 안 얻기로 그렇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군수는 우리 큰아들 염상진이요. 아몬 염상진이지. 호산댁은 또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부르르 떨었다. 입 밖에 낼 수 없는 큰아들 생각만 하면 언제나 가슴에서는 불덩이가 이글거렸다. 인공을 거치고 나서 큰아들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남편의 묘를 찾아가서도 아들이 얼마나 장한 일을 해냈는지 차근차근 다 말했고
남편이 아들에게 가졌던 서운한 마음도 다 풀어버리라고 권했던 것이다. 그나들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선생 노릇을 하지 않아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긴 했지만 결국은 남편이 평생 한스러워했던 잘못된 세상을 뒤바꿔 선생하는 것보다 훨씬 장한 일을 해냈던 것이다. 치마 저고리를 갈아입은 호산댁은 작은 보퉁이를 들고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부엌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부엌대기 처녀가 입에 붙은 노래인 이미여 성공하소서 하는 대목을 읊조리며 빨래를 하고 있었다. 처녀가 그 노래를 할 때는 불러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가 예사였다. 호산댁은 발끝으로 걸어 빠끔히 열린 대문 사이로 빠져나갔다. 굽은 허리로 쟁걸음질을 쳐 골목을 벗어난 호산댁은 걸음을 잠시 멈추고 휴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작은 며느리의 눈을 피하고 부엌대기의 눈까지 피해가며 손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에 서글픔을 느꼈다. 부엌대기 처녀도 작은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데려온 아이니까 눈을 피해야 하기는 작은 며느리와 마찬가지였다. 호산댁은 어느 길로 갈까를 잠깐 망설이다가 뒷길로 마음을 정했다. 작은 며느리의 눈을 끝까지 피하자면 아무래도 큰 길보다 뒷길이 더 안전할 것 같았던 것이다. 호산댁은 걸음을 옮겨놓으며 작은 보퉁이를 머리에 이었다. 며느리가 하나 더 생겼으면 무언가 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살기가 더 옹색스러워지고 말아 호산댁은 자신의 신세의 박복함을 소리 없이 한탄했다. 사람들은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들여온 것을 못내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건 작은 아들한테나 기분 좋게 들릴 말일 뿐이었다. 호산댁으로서는 부잣집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별나게 돈으로 호강하는 일도 없었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집을 새로 이사해 방이 커지고 깨끗했지만 그것도 전혀 즐거움일 수가 없었다. 그 전 집보다 더 작은 방에 거처하더라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전처럼 손자 손녀를 마음대로 보러 다닐 수 있기를 호산댁은 간절하게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그건 이제 틀린 일이었다. 작은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 리 없었고 따라서 작은 아들이 그것을 허락할 리 없었던 것이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자신의 단 하나 즐거움이었던 손자 만나러 다니는 발길이 막히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작은 며느리는 새 살림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도 큰 집에 인사갈 눈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작은 아들도 그런 낌새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큰아들이 집을 비우고 있어도 큰 집은 어디까지나 큰 집이었다. 제사도 엄연히 큰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손 윗사람에게 그럴 법이 없는 일이었다. 호산댁은 며칠을 기다리다 못해 아들 내외 앞에서 어렵게 입을 떼게 되었다. 야야 작은 애기야 큰 집 동서한테 인사 걸음 한번 해야 쓰들 않겠냐. 아들이 무슨 소리를 거칠을지 몰라 일부러 며느리에게 말을 붙였다. 네, 어머님 그 시방 지정신으로 하는 말씀이다요. 며느리가 눈을 똑바로 뜨며 내쏜 말이었다. 아니 네가 그것이 무슨 소리요. 며느리의 그 당돌한 태도에 너무 놀라고 당황한 호산댁은 말을 더듬거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야라.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죽인 것이 누군지 몰라서 어머님은 그런 소리 나한테 하고 그래요. 나한테는 내 편 하나만 있지 큰 집이고 지랄이고 없으라. 포도시 참고 사는 나 가심에 불 질르지 마시오. 눈을 부릅뜬 며느리가 표독스럽게 퍼부어댄 소리였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호산댁은 멍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엄니는 어째 그리 눈치코치도 없어? 아는 것이 없으면 해주는 밥이나 먹고 소리 없이 앉았을 것이지. 작은 아들이 벌컥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아니요 나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린께 어떤 일로요 어떤 일로. 겁질린 호산댁은 다급하게 말하며 고개를 내두르고 있었다. 보시오 그 집구석 아가들 우리 집에 발길 못하게 하라고 해주시오. 작은 며느리가 작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아 알겠어.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니 알겠잖아. 그 집구석 아그들 여기 얼진도 못하게 하시오. 호산댁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호산댁은 작은 아들의 기세에 눌리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이오 어머님도 우리하고 한꺼번에 살라면 그 집구석에 발길 안 오게 해주시오. 작은 며느리가 또 작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래야지. 엄니 알겠잖아.
엄니도 인자부터 그 집 구석에 걸음 끊으시오. 호산댁은 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호산댁은 머리를 방바닥에 박고 느껴 울며 괜한 말을 꺼냈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집안의 모양새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자신도 발걸음을 할 수 없도록 일을 망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아들이 속공장집 부자에게 직접 총질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린 것은 틀림없는 일이니 작은 며느리가 그리 치를 떨어대도 아무 할 말이 없긴 했다. 시어머니는 있으나마나 남편한테 그런 일을 거침없이 시키는 며느리도 가관이었고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착착 따라서 하는 아들 꼬라지는 더 가관이었다. 저가 재산 위에 올라앉은 작은 아들 놈은 넋도 뼈다귀도 다 빠져버린 얼간이었다. 아들이 그 지경으로 변했거나 말거나 호산댁은 자신이 발길을 못하게 된 암담함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호산댁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도 시어머니 눈치 같은 것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놔돌았다. 아들이 애미를 우습게 하니 며느리가 한수를 더 뜨는 판이었다. 며느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호산댁은 어떻게 하면 큰아들네를 도울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다. 발걸음도 못하게 된 형편에 전처럼 쌀을 퍼낼 수는 없었다. 표가 안 나게 하자면 돈이 제일인데 작은 아들한테서 돈이 나오지 않고서는 어디서 땡전 한 입 생길 데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서 돈을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그 방도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나이 또래의 노인네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럴듯한 생각을 해내게 되었다. 그래서 며느리의 눈을 피해 아들 곧 만났다. 얘가 석권장이고 정미소 사장님인 것이 틀림없지? 호산댁은 첫마디를 이렇게 꺼냈다. 그렇더라. 작은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기색이면서도 대답은 야무지게 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장님은 읍내서 허나허는 부자 축에 들고 유대 축에 드는 것도 틀림없는가? 아, 그렇더라. 근데 요 애미는 무엇이요? 무슨 소리다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구만. 그것이 무슨 소리고 허니 말이시? 그런 부자에다 유지 아들을 둔 이 MC 체면이 사람들 앞에서 똥침 막대기요. 사람들이야 나가 아들 덕에 돈을 많이 짓는 줄 알고 밥도 덜어 사고 술도 덜어 사고 그러길 바라는디 생전에 나가 돈이 있어야 그런 체면을 차리고 살지. 근데 나가 체면 못 차리는 것이야 암시랑도 않는디. 아들 체면이 한 건에 깎인 게 그것이 아주 속상하고 견디기 멀뜻 않들 않게로. 금매 말 듣고 본께로 그것이 그렇구만이라. 가만히 있어 보시오. 그것을 그냥 그리둬서는 안 되겠는디요. 이렇게 되어 전에 없이 두둑한 용돈을 타내게 되었다. 요도 나쌀이 하게 써서 나 체면이고 엄니 체면이고 싹 세워부시오. 작은 아들이 기세 좋게 용돈을 내주며 타진 말이었다. 그러나 호산댁은 그 돈을 한 푼도 축내지 않았다. 호산댁은 그동안 용돈을 받을 때마다 며느리의 눈을 피해 손자에게 다녀오고는 했다. 친정이며 어디로 제멋대로 나돌아다니는 작은 며느리의 눈을 피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고 며느리를 어느 길목에서 불쑥 맞닥뜨리게 될지 모를 일이어서 집을 나서서 돌아올 때까지는 줄창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을 무사하게 끝내고 나면 전신이 나른하게 퍼지는 속에서 그지없는 만족감에 젖어들며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손자 광조에 펄펄 뛰며 반가워하는 모습도 어딘가 그늘이 낀 손녀 덕순이의 안으로 접히는 웃음도 배틀에 몸을 묻고 사는 큰며느리의 고달픈 신역도 다 꿈에서 다시 만나는 가슴 축축하게 적시는 쓰라림이었다. 호산댁은 질정없는 생각에 빠져 걷다가 그만 소방서 앞 사진관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깨달았다. 소방서 바로 옆은 청년단 사무실이었다. 작은 아들이 읍내 어디라고 안 싸돌아다니는 데가 없지만 청년단 앞을 그냥 무질러 지나갈 용기는 도저히 생기지 않았다. 호산댁은 서둘러 몸을 돌려 세웠다. 그리고 지나쳐온 단팥죽집 옆 골목을 향해 젠걸음을 쳤다. 작은 아들이 곧 뒷덜미를 잡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골목을 벗어나자 큰 길이었다. 호산댁은 일단 마음을 놓았다. 작은 며느리의 친정이 있는 공설시장 쪽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작은 아들이 진을 치는 경찰서나 차부하고도 반대쪽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호산댁은 큰 길 상거리를 반으로 접히다시피 굽어진 허리로 잽싸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왼쪽 팔은 굽은 허리에 올라가 있었고 오른쪽 팔은 걸음에 맞추어 폭넓게 휘저어대고 있었다. 다소 마음이 놓인 호산댁으로서는 이 지점서부터 팔다리가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 묘한 돈 힘이었다. 결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속옷 주머니에 든 돈이 그런 새 힘을 내게 만들었다. 호산댁은 삼거리를 가로질러 자해병원 쪽으로 부산하게 가고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 세 여자들 중에 한 여자가 뒤에서 호산댁을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호산댁의 부산스런 걸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너그 시엄니가 아닌갑다. 한 여자가 들고 있는 양산을 핑그르르 돌리며 말했다. 나가 눈이 삐었간디? 저리 급세등으로 편하게 걷는 늙은이를 나가 못 알아볼성 부르냐? 윤옥자가 파르르 활을 돋우며 내쏘았다. 근데 맞으러 왔다가 시엄니 길에서 만나면 며느리가 먼저 피해 달아나야 할 일인데 어째 니는 거꾸로냐? 다른 여자가 의아스러워했다. 저 늙은이가 나 몰라게 처지나 치고 댕기는 것이지. 당장에 다리를 분질러 부러야요. 윤옥자는 부르르 떨며 쓰고 있던 양산을 거칠게 접었다. 그리고 호산댁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예 말이요 어머님. 거기 쓰시오. 거기 스랑깨라. 윤옥자는 뛰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고 있던 두 여자도 윤옥자의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광주할매. 거기 스랑깨라. 윤옥자가 바락 소리질렀다. 그러자 호산댁의 걸음이 뚝 멈춰졌다. 빌어먹은 늙은이 인자 잘 알아듣는구만. 계속 뛰면서 내뱉은 윤옥자의 토고른 소리였다. 걸음을 멈춘 호산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었다. 시방 어디 가시오? 숨을 헐떡이며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고선 윤옥자가 내쏘았다. 얼굴이 굳어진 호산댁은 눈길을 떨구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윤옥자가 시어머니가 이고 있는 보퉁이로 팔을 뻗쳤다. 그런데 윤옥자의 손이 보퉁이에 닿는 것과 거의 동시에 호산댁의 두 손도 보퉁이를 거머잡았다. 이건 무엇이오? 윤옥자가 앙칼지게 말했다. 아니요! 호산댁이 울음을 터뜨리듯 한 소리였다. 두 여자가 숨을 씩씩거리며 윤옥자 옆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아싸게 너란 말이오! 윤옥자가 보퉁이를 잡아챘다. 보퉁이를 놓친 호산댁이 곧 넘어질 것처럼 비척거렸다. 그런 호산댁의 겁먹고 일그러진 얼굴은 울고 있었다. 두 여자의 눈길이 모아진 가운데 윤옥자는 보퉁이를 풀어헤치고 있었다. 아니, 이것이 다 무엇이오? 누구 돈으로 누구 좋은 일 시키자고 이런 것을 다 산 것이오? 우리 아버지 오빠 죽인 빨갱이 자식 새끼들 먹이자고 우리 돈으로 이 과자를 산 것 아니냔 말이오? 윤옥자는 대낮에 큰 길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구 소리질러대며 과자 봉지를 땅바닥에 패대기 쳤다. 어머니, 호산댁은 몸을 움찔하며 가느다란 소리를 흘렸다. 봉지가 터지면서 과자들이 깨지고 색색의 사탕이 흩어졌다. 우리 돈으로 빨갱이 자식들 개차갖고 또 빨갱이 맹글라고 이런 거 산 것이오? 윤옥자는 부들부들 떨어대며 공책을 박박 찢어댔고 연필을 뚝뚝 부러뜨렸다. 길 가던 사람들이 눈치 살피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공책 찢어진 종이 쪽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우세시럽다. 할 일 다 했으면 싸게 가자. 무슨 일인지 대강 눈치챘다는 듯 두 여자가 윤옥자를 잡아 끌었다. 아주 그 집구석에 가서 살지? 우리 집에 넌 발걸음도 하지 마시오. 윤옥자가 쏘아지르고 돌아서며 양산을 확 펼쳤다. 그리고 총총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호산댁은 그때서야 땅바닥에 퍼질러 앉으며 깨진 과자 부스러기들과 찢어진 종이 쪽들을 마디 굵은 10개의 손가락으로 갈피를 만들어 싸잡아 긁어 모으고 있었다. 두 줄기 눈물이 얽히고 설킨 주름골들을 타넘으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단의 임무 교대에 따라 양효석은 최전방에 투입되었다. 다른 장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양효석은 오랜만에 양쪽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치는 것 같은 속 트이는 상쾌감을 맛보고 있었다. 낙동강 전투 이후로 적과 맞대결하는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지 못하고 후방에 뒤처져 패잔병들 후퇴 길목이나 맞고 공비 토벌이나 나서고 하는 것이 그는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던 것이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적과 정면 대결을 해서 싸워야 싸우는 맛도 나고 이겨도 이기는 기분이 통쾌할 것인데
폐잔병들을 상대해 총질하는 것은 도무지 싸움 같지가 않았고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것들을 상대로 하는 공비토벌이라는 것도 아이들 숨바꼭질도 아니고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양효석이 공비토벌을 마땅찮아 하는 것은 그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것들하고 작전도 전선도 없이 총질을 해대야 하는 한심스러운 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도 서로 맞대고 총질을 하는 것이니까 전쟁인 것은 분명하고 내 목숨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없애자면 그때그때 머리 기민하게 돌아가며 용감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그가 마땅찮아 하는 것은 공비들과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 토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엉뚱한 일에 있었다. 견벽청이라는 그 토벌 작전이 도무지 마땅찮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견벽청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작전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 적쪽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 없애라니. 그처럼 무식하고 잔인한 짓이 무슨 작전이랴 싶었던 것이다. 그 작전에 따라 공비가 출몰하는 지역이면 누구든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하니 공비가 움직이는 대로 뒤쫓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다 보면 그 수가 끝도 없이 불어나게 되어 있었다. 그 무식한 견벽청야로 도처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도리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다만 거창군 신원면의 것처럼 드러나지 않고 덮였다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그런 사건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장교들은 알면서도 그저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으로서 더욱이 부하들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교로서 상부에서 정해놓은 기본 작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평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행위는 곧 항명이며 명령 불복종이고 군기문란이고 사기교란으로 직결 처분감이었다. 층층이 직결 처분권이 부여되어 분대장에게까지 내려가고 있는 전시에 그런 행위를 했다가는 당장 총살이었다. 직결 처분을 당하는 것처럼 간단하고도 허망한 일은 없었다. 양효석 자신은 직결 처분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지만 중대장이 된 다음에 이하 소대에서 한 건이 발생했었다. 소대장도 아니고 분대장인 중사가 1등병에게 총질을 해버린 것인데 그 이유는 명령 불복종이었다. 분대별로 공비와 접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진격 명령을 듣지 않고 바위 뒤로 몰래 숨었다가 들킨 것이었다. 그래서 현장 사살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분대원들이 입증했다. 그는 중대장으로서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건 충실한 지휘관의 임무를 다한 것뿐이었다. 그 일은 그것으로 깨끗하게 처리되었다. 그 1등병의 죽음은 복잡하게 명령 불복종에 의한 직결 처분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전사로 집에 통고될 뿐이었다.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탈주 같은 것으로도 직결 처분은 여러 중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탈주에 따른 직결 처분은 전쟁 초기에 많이 저질러졌다. 겁을 먹은 사병들의 부대 이탈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고 군 기강을 세우기 위해 탈주자들은 잡히는 족족 사살당했다. 양효석은 신원면을 떠나서도 계속 그때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다. 낮에도 서로 뒤엉켜 죽어가던 사람들의 끔찍스러운 모습이 문득문득 떠오르는가 하면 갑자기 난사하는 기관총 소리를 들으면 그때 수없이 터져나오던 온갖 비명소리들이 섬뜩섬뜩하게 들려왔고 밤에 꿈을 꾸게 되면 그때의 장면들이 영화를 돌려대듯이 생생하게 반복되고는 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 채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여자들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수없이 죽인 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일이었다. 그건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살해해버린 죄책감은 그리도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 잔인한 견벽청이라는 것이 작전의 하나가 되었으려면 어디까지나 무장한 적을 상대로 했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공비가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들을 그런 작전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 그는 자신만이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은 간이 크기로 중학교 때부터 소문이 나 있었고 일찍부터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 어지간히 끔찍한 일은 예사로 보아넘길 수 있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이 그리도 오래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군인이었던 것이다. 그놈의 견벽청야로
자신의 사단이 여기저기서 저지른 양민 학살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양효석은 우라통이 터지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며 진저리를 쳤다. 산청 함양에서 800명을 죽였다고 하는가 하면 문경군 산북면에서 1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리고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버스 11대에 사람들을 실어다가 산골짜기에서 학살했다는 것이었고 전라남도 한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에서는 1천여 명의 양민들을 죽였는가 하면 전라북도 남원군 주천면에서는 청년만 60여 명을 총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건들은 모두 덮여 있다가 거창 사건이 문제가 되자 소문으로 떠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소문들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날짜와 부대가 정확했으므로 헛소문일 수가 없었다. 양효석은 언제 또 양민들에게 총을 갈겨대야 할지 모를 끔찍스러움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부대가 전방으로 이동되는 것을 적극 환영했다. 중대장병 여러분, 여기는 적의 정규군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최전선이다. 이제부터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롭게 싸울 각오들을 하길 바란다. 전선 배치를 받던 날 중대원들에게 일부러 이런 내용의 훈시를 했던 것도 양효석은 자기 나름으로 그 의미가 컸다. 양효석은 전방에 투입되면서부터 전투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공비토벌에 비해 최전선 전투는 화력부터가 확연하게 달랐고 적과 맞붙는 치열도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빨치산들은 뒤쫓다가 지치게 마련인데 인민군들과는 화력을 이용한 정면 대결뿐만 아니라 육박전까지 벌이기 위해서였다. 육박전이 벌어지는 것은 서로가 고지 공방전을 얼마나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었다. 그런 전투 양상은 휴전 협상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휴전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 쪽에서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는 그 시점에 전선을 내세웠고 북쪽에서는 전선을 무시한 38도선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조건에 따라 모든 전선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정해졌고 모든 병사들은 그 목표 아래 집결되어 있었다.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려는 이쪽의 전투력 강화에 적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전선이 북으로 밀릴수록 38도선 휴전선 조건이 불리해지므로 적들도 총력전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육박전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온갖 비행기들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 곡사 포탄들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원시적인 육박전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어이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현대 무기의 화력에서보다 육박전을 통해서 전투 효과를 더 크게 올릴 수가 있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이쪽에서 병력 손실을 크게 입을 수도 있었다. 화력이라는 것은 참호만 단단하게 구축하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었지만 육박전이라는 것은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이므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막다른 싸움판이었다. 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갈기는 육박전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부대가 이긴다는 것은 재수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 싸움은 어쩌다 폭탄을 피하는 유행수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싸움이야말로 실력의 대결이었다. 이 점을 중시한 양효석은 중대원들에게 특별 훈련을 강화시켰다. 양효석이 극성스러울 정도로 자기 중대원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총검술과 격투기였다. 휴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제군들이 살아서 부모 형제 품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해서 한 번 더 찌르고 한 번 더 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적보다 먼저 찔러야 살고 적보다 세게 쳐야 산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죽자 사자 연습하는 길밖에 없다. 제군들!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가?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되고 싶은가? 양효석이 칼칼한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하는 이 말은 아주 자극적이고 선동적이었다. 부하들 또한 양효석의 말을 상관이면 의뢰해대는 그렇고 그런 귀찮은 소리로 듣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네 전우들이 육박전에서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양효석은 말로만 총검술과 격투기 연습을 강조하지 않았다. 자신도 윗옷을 벗고 나서서 직접 훈련에 가담했다. 그건 솔선수범을 보이거나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런 건 어디까지나 부차적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훈련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자기도 언제 어느 때 육박전에 휩쓸리게 될지 모를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 위급 상황에 대비해 그는 총이 자신의 팔다리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총검술을 익힐 필요를 느꼈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격의 적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팔다리도 다시 단련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중대장의 그런 열성에 따라 그의 중대원들은 그저 짬만 생기면 땀을 뻘뻘 흘려대며 총검술이고 격투였다. 양효석은 중대 전선을 살피고 다니다가 아무 소대나 분대에 끼어들어 부하들과 총검술을 하고 격투를 벌였다. 나는 중대장이 아니다. 이 순간부터는 적이다. 인정사정 없이 찌르고 치는 것이다. 양효석은 모자와 윗옷을 벗어 던질 때마다 부하들에게 똑같은 말을 외쳤다. 총검술은 칼을 빼고 했지만 격투는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치고 차게 되어 있었다. 그 길고 무거운 M1 소총을 마치 가벼운 막대기 다루듯 하는 양효석의 솜씨는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격투 기술이었다. 그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셋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가 예사였는데 차례로 나가 떨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부하들이었다. 두세 명이 한꺼번에 덤벼들 때 그의 치고 차는 팔다리는 어찌나 빠른지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의 주먹에 맞으면 다시 일어나 덤빌 수 있어도 발에 치여 다시 일어나는 사병은 거의 없었다. 그건 그가 강조하는 말을 틀림없는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발을 써라, 발을! 다리는 첫째, 팔보다 길이가 2배 가깝게 길다. 그러니까 적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칠 수 있다. 두 번째, 다리는 팔보다 힘이 2배 이상 세다. 주먹으로는 2번 이상 쳐야 할 것을 발로는 한 방으로 오케이다. 그리고 셋째, 발에는 이 군화가 신겨져 있다. 맨주먹에 비해 이 군화의 타격 효과는 몇 배가 큰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알겠나, 제군? 물론 양효석이 남달리 싸움 솜씨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가 한 방도 안 맞는 것은 아니었다. 그도 발길에 배나 옆구리를 채이기도 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멍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본 사병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발길로 차 비틀거리게 하거나 그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사병들은 격투가 끝나면 을에 그에게 칭찬을 받았고 동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나를 쓰러뜨려 재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장병에게는 1계급 특진의 무공 훈장을 수여한다. 그건 적의 중대장을 죽여 없앤 무공으로 인정하여 품위를 상실할 것이다. 그가 부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세운 약속이었다. 그러나 중대원들은 아무도 그 혜택을 탐내지 않았다. 중대장을 그렇게 만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숨이 끊어지리라는 것을 누구나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효석은 연대의 장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권위와 위치를 확고하게 누리고 있는 장교였다. 그의 그런 가시적인 완력은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서 출중한 능력이 아닐 수 없었고 더구나 전쟁 마당에서 그 능력은 눈부신 용맹에 비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경력이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떠받쳐주고 있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4년제 정규 육군 사관학교 제1회라는 사실이었다. 역시 육사 출신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 사병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에 대한 가치평가였다. 사실 모든 장교들, 특히 그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 중에서 그가 확보하고 있는 순수성에 당당하게 맞설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계급이 높을수록 관동군 출신이거나 만군 출신들이었고 일본군 하사관 출신들이 장교 계급장을 달고 있는 형편에서 그와 그의 동료들의 존재는 국방군 장교의 전혀성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때묻지 않은 경력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장교들은 광복군 출신들이거나 학병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였고 이미 군부의 실세가 아니었다.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친일 반민족 세력에게 장악되면서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나 양심적 사회개혁주의자들이 하나같이 반공 논리에 몰려 무자비한 척결과 제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규 육사 출신들은 자신들의 순수성이 상급 장교들의 때묻은 경력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네들이 육사 8기가 아니라 육사 1기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단기 교육으로 끝낸 비정규 육사가 4년제 정규 육사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논리적 근거에 앞서서 그들은 심정적으로 상급 장교들의 때묻은 경력을 경멸했던 것이고 그들과 이유 없이 선후배로 연결됨으로써 자기들의 경력마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들과 단절을 꾀함으로써 자신들의 순수를 지킴과 동시에 군대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요구는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작년 여름 전투에 투입되기 직전에 진해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자마자 곧 막강한 힘으로 묵살되었다. 하극상이라는 철퇴였다. 그건 군대에서 명령불복종이라는 또 다른 죄명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정당한 요구는 불만으로 변해 그들의 가슴에 돌멩이로 남아있게 되었다. 양효석도 그 돌멩이를 꽤나 크게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어쩌다 동급생들을 만나게 되면 그 불만부터 털어놓고는 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당성만은 사귈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씨 뿌린 사람이 없는 코스모스가 여기저기 피어나면서 9월이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긴급 작전 명령이 부대마다 떨어졌다. 양효석의 몸은 용수철인 듯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용맹스러운 중대 장병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작전은 그동안 싸웠던 그런 소규모 전투가 아닙니다. 사단 전체가 움직이는 대규모 전투로서 장병 여러분들은 적들을 백두산 너머로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철통 같은 각오로 이번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시피 우리는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바로 38 이북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휴전이 되기 전에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해 나라에 충성하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병 여러분, 바로 이번 작전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괴군들을 닥치는 대로 무찌르고 용감 무쌍한 자유대한의 국군으로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철통같이 뭉칩시다. 양효석은 주먹으로 하늘을 쳐올리며 부하들의 사기를 돋우었다. 연대 단위로 고지 공격전이 감행되었다. 각 연대는 지정된 고지들을 독립적으로 점령해야 하는 책임 아래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고 있었다. 고지마다 폭탄들이 장렬하는 가운데 수많은 군인들이 공격 목표를 향해 봇물 터지듯이 밀려가기 시작했다. 그 작전은 9월 10일을 기하여 대대적으로 전개된 유엔군 축의 대공세였다. 23. 이동 준비. 한낮에도 더운 기는 가시고 바람결이 서늘했다.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찬바람은 선뜩선뜩하게 옷 속을 파고들었다. 산속에는 풀들이 먼저 추위를 타며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뒤를 따라 잎들이 작고 얇은 쌀이 나무며 단풍나무 같은 것들이 가을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짙푸른 녹음과 함께 산골짜기마다 진을 쳤던 무더위는 8월이 가고 9월이 오면서 신압으로 사위어가고 잎들이 누릿누릿 물들어가는 산줄기로는 소슬바람이 소리 낮게 스쳐가고는 했다. 산속에서 찬바람이 이는 것을 가장 반기는 곳이 있었다. 골짜기들 그 어디인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환자트들이었다. 환자트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총상이나 파편상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 상처들은 거의가 깊게 마련이었고 깊은 상처는 약을 제대로 쓰는 경우에도 무더운 한여름에는 염증이 생기거나 굼기가 쉬웠다. 그런데 현대의약품은 거의 쓰지 못하고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트의 환자들 경우에 그 치료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